미국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 1순위 정책으로 코로나를 들었습니다. 바이든 본신으로 불리는 여동생 등 퍼스트 패밀리의 백악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검이 특활비 월 1억 원을 중앙지검에 지급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앞선 추미애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제시가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공수처장 추천 후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리인과 김경수 지사 1심 변호인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1.5단계 격상 기준인 일평균 100명 확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 곳곳에 붙었습니다. 바이든 당선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며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발 야권 재편을 두고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당선을 공식 선언한 바이든 당선인 측이 코로나19 대응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만들어졌던 각종 정책들도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워싱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늦어져서 바이든의 발길이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당장은 코로나19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 국정 우선 과제를 공개했는데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미국 내 코로나 상황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전체 확진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1일 확진자도 13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 과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팀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검사 확대, 치료제 무료 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관 검토팀도 꾸렸습니다. 이 팀은 정부 핵심 기관의 예산과 인력, 업무 등을 파악한 뒤 앞으로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 고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식 일정에 앞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은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일찍 떠나보낸 첫 부인과 딸, 지난 2015년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 보 바이든이 잠들어 있는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예, 이른바 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도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토요일 밤 승리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또 경제 회복과 인종 문제, 이 기후 변화 등도 또 다른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국경을 막는 데 집중했던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여러 국제 기구에도 재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은 당선 첫날에 공언했던 사안이고요. 이 중국에 치우쳤다며 탈퇴를 선언한 세계보건기구 WHO와도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핵 합의도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결국 경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를 되살리면서 코로나 확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부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다는 듯 또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군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이제는 승복을 해야 할 때라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러다가 아내를 잃을 수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든든한 우군이었던 아내 멜라니아. When you voted for President Trump, you voted for the people's president. 하지만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CNN은 트럼프에게 승복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도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두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Me as an American, I'd like to know that because I've lost all faith in the process. 공화당 내에선 크리스티 노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줄리아니 전 뉴욕 주지사 등만 제외하고 승복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거리를 두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Shocking at times to hear the president say the things that he said, and I'm hopeful that that Republicans will stand up.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했다고 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골프장을 다녀오는 길에 지지자들에게 엄지척을, 트위터엔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부부가 갈라설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 보좌진은 임기가 끝나면 이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부는 각방을 써왔고 무늬만 부부라는 관측이 파다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미국은 살얼음판 위와 같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의 연일 축제 분위기인데 반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무장을 하고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조지아주 의사당 앞.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왔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구호로 외칩니다. 지지자들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각 주의 의사당에 모여 트럼프의 패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There's been multiple cases of voter fraud happening throughout the entire state of Michigan, and I encourage President Trump to continue his lawsuit. 일부 지지자들은 총기로 무장했습니다. Because this is for protection, to protect my family. Okay. From any counter protesters, anything like that.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캠프가 지지자들에게 시위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트럼프가 해고됐다는 사진을 공유하며 기뻐했고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 아리아나 그란데 등은 지지자들의 축하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에게 결과를 승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 승리에 대한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화를 계속 중재해서 대북 정책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대선 후 처음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바이든 측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전날 트위터 축하글에선 사용하지 않았던 당선인 호칭도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평화란 단어를 6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건 아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급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바이든 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불정적인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발단이 됐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국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 애로를 겪는다.
특활비, 즉 특별활동비는 활동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경비인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오늘 현장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에 속속 도착합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검증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 위원들은 올해 중앙지검이 평균적으로 월 1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고 중앙지검은 올해 10월 말까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83여억 원 중 14.4%를 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억 원가량으로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중앙지검은 예년과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검찰 특활비가 지난 17년 179억 원에서 올해 83여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만큼 중앙지검 특활비 역시 예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수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수활동비 전체가 줄은 부분도 있고요. 법무부도 올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10억 3,100만 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검찰국이 7억 5,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의 특활비 발언이 결국 부메랑이 될 거란 예상이 맞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궁색한 설명입니다. 법무부도 적지 않은 특활비를 가져간 걸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앞으로는 특활비 전체를 직접 받아서 일선 지검에 자신들이 직접 나눠주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검찰 특수활동비 94억에서 법무부를 위해 사전에 따로 떼어놓은 예산은 10억 6,100만 원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해당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3억 3,500만 원, 2018년에는 2억 4,300만 원이 장관 특활비로 배정됐습니다.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박상기, 조국 전 장관 등은 특활비를 배정받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또 보고에서 앞으로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받아 대검을 포함해 일선 지검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재부로부터 특활비를 일괄적으로 수령한 뒤에 일정 부분을 법무부에 남기고 대검에 지급했는데 아예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직접 배분은 과거 추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점검에 참여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가 각 지검에 특활비를 배분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법무부가 직접 배분하겠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논란을 부를 것 같습니다. 야당은 법무부가 도리어 특활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를 추미애 장관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반대로 대검의 자료가 부실해서 윤석열 총장의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던 여당.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내역이 밝혀지면 윤 총장을 감찰하라고 한 건 추 장관의 자책골이 될 거라고 한 야당.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을 해서 저렇게 시작돼서 이제 출발부터 지향점이 달랐던 여야는 다른 현장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대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검증이 안 됐다고 했고, 법무부에는 개인 영수증이 있는 서류가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대검은 청별로만 나와 있는 서류였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법무부 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한 해만 7억 5,900만 원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상세 내역을 내지 않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대검 특활비를 사용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올해 특활비를 전혀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게 되네요. 자. 법사위는 대검과 법무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엿새 만에 다시 진천의 법무연수원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차장검사들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한송원 기자도 진천을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입구에 들어섭니다. 30분쯤 뒤 윤 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장으로 향합니다. 윤 총장은 오늘 신임 차장검사들 14명을 상대로 70분간 강연을 진행하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다며 공정과 국민의 검찰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차장검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교육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지방청 순회 방문 등을 통해 검찰 내부 결속 따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특활비 논란에 이어서 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감찰 규정을 최근 개정한 사실이 알려져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찰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감찰 결과 징계는 어떤 수위로 할 건지 감찰위원회에 꼭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그러니까 감찰 규정을 어떻게 바꿨다는 겁니까? 네, 법무부 감찰규정 4조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3일자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꾼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이 중요사항 감찰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함부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도왔는데 이걸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법무부는 그 개정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총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감찰 규정의 상위 법령엔 이 자문 절차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배치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와 중복이 돼 신속한 징계가 저해가 되고 징계 대상자 부담도 가중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죠. 자, 그러니까 대검에도 감찰위원회가 있어서 이것과 중복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애당초 왜 법무부 감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반면 법조계 인사 비율은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중요 사안 감찰을 논의할 때 법무부 바깥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법무부의 감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할 것도 권고를 했었죠. 자, 아주 중요한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걸 불과 1년 만에 유명무실화시키려고 하는 진짜 뭐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인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최근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석열 총장 감찰을 염두에 두고 외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기습 개정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는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던 공수처 출범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추천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당 측은 판사 출신, 야당 측은 검사 출신으로 갈려서 공수처 출범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했던 동명이인의 김경수 전 고검장을 추천 명단에 넣었는데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 윤수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특히 전 변호사는 2016년 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측은 석동현, 강찬우 전 검사장과 김경수 전 고검장,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여당과 달리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민주당이 왜 저래 성급한지 모르겠어요. 바늘 허리에 끼어서 쓸 수 있습니까? 특히 김경수 전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맡았던 특수통으로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18 민주화운동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각각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위원 7명은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6명 이상의 찬성을 받는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올 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겹친 트윈데믹 우려가 큰데 이른 추위가 복병입니다. 오늘 서울 체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지역 곳곳이 영하를 기록했는데요. 자, 청계천 연결합니다. 노도일 기자. 네, 낮에는 온도가 꽤 올랐던데 현재 기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수온조는 7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차가운 밤바람에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대부분 귀가를 서둘러 청계천 주변도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무주 덕유봉이 영하 8.4도,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은 영하 8.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0.7도였는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두꺼운 외투는 물론 목도리를 두른 직장인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큰 일교차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오르면서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짐에 따라 감기 등 건강관리가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아침 기온이 춘천은 영하 2도, 서울 3도 등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지난해 최저 기온을 2, 3도 정도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일평균 100명에 근접하면서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주는 천안과 아산에 이어서 1.5단계로 격상했고 대구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다방.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방문자와 가족 등 현재까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차 마시고 가시고 이런 장소였다 그러더라고요. 벗었다 꼈다 하시면서. 전남 순천의 한 은행에선 직원과 방문객 등 7명의 환자가 나왔고 강원 원주에선 의료기 판매업체들 통해 16명 확진된 것을 비롯해 최근 닷새간 확진자가 32명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오늘 천안 아산에 이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후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6명에 달하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도 서초구 빌딩과 강서구 보험사, 용인 골프 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65명에 달해 1.5단계 격상 기로에 섰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막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고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요양시설도 전수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며칠 전 전북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용의자로 극단적 선택 뒤 목숨을 건진 40대 가장을 지목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길로 급히 출동합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인 43살 A씨는 흉기에 다쳐 의식이 없었고 43살 아내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습니다. 14살 중학생 아들과 10살 초등학생 딸은 별다른 외상은 없이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A씨의 자녀는 사건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A씨 부부가 사채를 쓰다 최근 빚독촉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택배가 뚝 끊어졌대요. 애들이 먼저예요. 그렇죠. 가려면 지들이 나가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A씨가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됐는데 지금 아직도 대화가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시사도 아직 못하고 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일가족 사망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계속해서 보육교사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소재 어린이집 관련 소식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정황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보육교사가 숫자를 못 외운다면서 7살 아이에게 10분 넘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7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합니다. 화를 못 참는 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기도 합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교사가 황급히 눈물을 닦아줍니다. 2년 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당시 7살인 A군이 숫자를 못 외웠다며 14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81에서 190까지 말하기였습니다. 189를 건너뜁니다. 선생님한테 혼이 나기 시작하고 14분가량 선체로 이 문제로 어린이집 측과 갈등을 겪다 결국 아이를 퇴소시켰던 피해 학부모 측은 지난 6일에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이미 보육교사 2명이 아동학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피해를 당했던 A군이 동생들을 돕고 싶다며 스스로 나섰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고 자기가 이 전단지를 돌리고 싶다, 더 많이 알리고 싶다. 해당 어린이집은 오늘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이달 말까지만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기 폐쇄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 곳곳에 붙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대학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현 정부의 월성원전 기획살인 사건. 서울대와 포스텍 등 원자력을 전공하는 18개 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녹색원자력 학생연대가 붙인 대자보입니다. 처음부터 월성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 일개 공무원 한두 명의 의지로 가능한 기획인가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내일까지 서울대와 이화여대, 카이스트 등 전국 대학 100여 곳에 대자보를 붙일 예정입니다. 여권의 많은 핵심 인물들이 검찰에 대한 연이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앞엔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경제성 조작 의혹과 함께 감사원 감사 착수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지난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동시 압수수색한 대전지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피고 발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다시 앞서 전해드린 미국 대선 얘기 이어갑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할 가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 참모였던 바이든의 부인과 여동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큰오빠는 여동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친구들에게 핀잔을 들으면서도 벨러리 바이든 오원스를 야구장에 데려갔습니다. Their mom and dad told them that they were a gift to one another. Growing up, the big brother took his sister with them every place. 벨러리는 선거 전략 전문가가 된 뒤 51년간 바이든의 곁을 지킨 핵심 참모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백악관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 바이든은 영어과 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종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사상 최초로 일하는 퍼스트레이디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출퇴근하며 강의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I said, I know I can do both jobs. 첫 여성 부통령이 된 카멀라 해리스를 지명하는 데는 질의 역할이 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질이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며 바이든의 최종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년간 비었던 퍼스트팻 반려동물의 자리도 채워집니다. 백악관에 입주할 바이든의 반려견 2마리 중 메이저는 유기견입니다. 바이든은 재작년 메이저를 구조단체에서 입양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번 미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한 명은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부통령이 됐고 흑인이자 아시아계로서도 첫 부통령입니다. 벌써 바이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기뻐하는 여성. We did it, Joe. You're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선거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이든과 통화하는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입니다. 여성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Because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그의 부친은 자메이카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에서 건너온 이민자여서 최초의 흑인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부통령으로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When she came here from India at the age of 19, she maybe didn't quite imagine this moment. But she believed so deeply
and in America where a moment like this is possible. 미국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믿음을 늘 강조하는 해리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죠. One that Joe Biden shares. A vision of our nation as a beloved community where all are welcome, no matter what we look like, no matter where we come from or who we love. 20대부터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2011년 흑인이자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법률가로서 여성과 성소수자들을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죠. Past Proposition K, you're going to have the exact opposite effect, which is you're going to basically give a green light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girls. 2016년 상원의원이 된 뒤에도 이민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싸웠죠. It's fighting an administration who clearly has an anti-immigrant agenda and showing and pointing out why that is ill-informed. 전사 이미지뿐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보다 20살 넘게 어린 해리스가 고령의 백인 남성이라는 바이든의 이미지를 상쇄시켰다는 평가도 나오죠. 대선 승리의 주역이자 여성 부통령 시대를 연 해리스. 자신을 과도기적 인물로 묘사해왔던 바이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미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바이든 승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하루만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한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매수 행렬은 장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2447.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6,8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석유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화학, 건설업 등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72% 오른 851.21의 거래를 마치며 850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1.86%, 일본 2.12%, 대만 1.19%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게 이제 확실시 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오늘까지도 영향을 줬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5원 하락한 1113.9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21개월 만에 11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3명이 확정됐습니다. 준법감시위를 두고 또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지를 판단하는 심리위원까지 덧붙여 2중 3중으로 재판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오늘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그리고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특검과 삼성 측은 상대 추천 후보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여러 사건에서 삼성 편에 섰던 이력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도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이고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 고발인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르면 오는 30일 법정에서 평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시중에 푼 돈이 결국 부동산 값을 올렸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지적한 건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3월 한국은행은 1.25%이던 금리를 0.75%로 낮췄고 정부도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KDI는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경제 전반의 물가를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1년 동안 0.28% 오른 반면 주택 가격은 1년 동안 0.9%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가격이 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해 자금이 풀린 이후 6월과 7월엔 주택 매매 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4%, 0.6%로 크게 올랐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작아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KDI는 다만 재정 공급이 제조업에는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당분간 재정 확장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이 결국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야권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당 창당설로 번지면서 야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야권 분열만 부추길 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야권 재편론을 거론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과의 의원 모임 강연에서 변화 없이는 보궐선거 승산이 낮다며 혁신 플랫폼을 주장한 지 사흘 만입니다.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연이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의석수 3석인 국민의당이 103석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야권 재편을 주장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창당이라든지 혁신형 플랫폼이 가능한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 반문연대의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추천해 심판받겠다고 했습니다. 더 낮게, 더 책임있게 시민과 함께를 다짐한 것도 바로 저희들의 그러한 성찰의 자세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해 드린 것이라고. 기획단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통 미술관 내부에는 음료 등을 파는 카페가 자리하기 마련인데 이 카페가 국립미술관 전면부로 나와서 큰 네온 사인을 달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공간이 공공미술관보다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아닌지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소격동의 한 건물.
커다란 네온 간판에 전용 출입구가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카페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올해 8월 기존 카페 자리에 새로운 카페가 입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간판도 안 달려고 노력을 했고 전시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상업용 간판이 들어왔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술관의 전시 공간과 마당을 이어주던 공용 출입구도 사실상 카페 전용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변 문화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건물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통유리로 설계했는데 카페 측은 강한 햇빛을 가린다며 내부에 가벽까지 설치했습니다. 미술관 마당에 작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사진 촬영 시 자칫 간판만 부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측은 매출을 신경 써야 하는 카페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대 사업자한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미술관. 상업 카페의 두드러진 입점에 미술관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미술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금 고척돔에서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2위 KT와 준플레이오프 승자 두산이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박상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19살의 KT 신인 투수 소영주는 포스트 시즌 데뷔전인 오늘 플레이오프에서 첫 타자를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시켰지만 흔들리지 않고 1회를 마감했습니다. 4회 2사까지 11타자 연속 범타를 잡아내는 등 제2의 류현진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호투였습니다. 두산 선발 플렉센도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강력한 직구를 앞세워 KT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두 투수의 호투 속에 6회까지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두산은 7회 KT 좌익수 조용호의 승부에 막혀 득점 기회를 날렸지만 8회는 달랐습니다. 최주환과 오재일의 출루로 맞은 2사 1-3루 상황에서 김재환과 허경민의 연속 적시타로 먼저 2점을 따냈습니다. KT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회 2사 만루에서 베테랑 타자 유한준이 두산 마무리 이영하를 상대로 2타점 중전적 스타를 날려 승부를 2대2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9회 대타 김인태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나며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KT가 현재 마지막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은 총 26번, 확률은 81.3%였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신나는 공상 영화였죠. 백투더퓨처 2편에서 주인공 마티가 악당 비포를 잡으러 미래로 갑니다. 비포는 호텔 카지노 재벌이 돼 온 도시를 쥐고 흔듭니다. God bless America.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4년 전 미국 대선 주자들의 영화 속 닮은 꼴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과시형 트럼프와 닮은 꼴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악당 비포였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샌더스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의 스미스에 비유했습니다. 기성 정치를 흔드는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닮은 꼴로 딥 임팩트의 흑인 대통령을 꼽았죠. Our planet, our home. So now, let us begi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치유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에게 앞서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비판적 언론까지 적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식 분열 정치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미국의 전통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We're interrupting this because he began and we're not going to allow it to keep going.
트럼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바이든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didn't vote for me as those who did.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 셈이지만 김 지사는 아직도 대법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잘 아시듯 대통령은 대개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에 침묵해왔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을 향한 여권의 거친 말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트럼프식 정치는 위약에 가깝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위선의 정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당부를 남의 얘기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t's time to put away the harsh rhetoric, lower the temperature, see each other again, listen to each other again.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our enemies. 11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치유의 정치, 미국과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반짝 추위였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오르는데요. 그래도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낮아 춥겠고요.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대구가 15도, 서울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은 풀리지만 건조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가운데 오늘 예천과 제주에서는 산불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